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부터 민사법 정선 지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사법이라서 민법, 민소를 다 다루게 될 것이고요. 민법을 4회, 예, 횟수를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오네요. 민법을 4회. 파이널 강의도 지금 내가 몇 회를 잡아놨나? 8회를 잡아놨는데, 변시, 변모 지문을 다 보는데 4회. 그리고 민소를 1.5회, 그리고 가족법을 0.5회 내지는 뭐 0.3회 정도. 예, 가족법도 좀 하려고 하는데 뒤로 미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일간은 민법 제3법을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 민총 끝나고 물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등기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물건 안 끝나고 모레 물건 마무리하면서 채총 끝내고, 그 다음 모레는 아니지만 어쨌든 4회차 때는 체각 끝내고, 그 다음 민소 들어갔다가 민소를 최대한 하고 남는 시간에 가족법에서 중요한 것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 32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제3법이 그중 280페이지이기 때문에 하루에 70페이지 진도를 순서대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소는 160페이지인데요. 가족법이 40페이지니까 둘이 더하면 200페이지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페이지인데 오히려 거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객관식 강의를 진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민법이 민소의 한 3, 4배 정도 걸렸기 때문에, 다만 그러니까 지금 2배 가까이 잡아놓은 거, 2배 조금 넘게. 다만 막판 강의의 특징상 그 당시 객관식 기본 강의의 민법이 길어진 이유는 설명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인데, 뭐 설명을 많이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대략 회차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도대체 뭘 강의할 건지가 고민입니다. 예. 여러분도 궁금하죠? 하루에 제가 70페이지를, 더군다나 이 강의는 5시에 종료를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빼면 3시간 정도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15분씩 쉬고. 그러면 3시간에 70페이지를 나가야 되니까 1시간에 23페이지 정도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펴보면 한 페이지가, 이게 말이 한 페이지지 상당히 지문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강사가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강의를 듣고 뭐 특별히 민법이 약하고 객관식이 약한 분들은 집에 가서 민법을 또 하루 종일 복습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과목을 본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수업 시간에 끝내면서 70페이지를 나가고 지문을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뭘 볼 것이냐, 뭘 보면 좋겠어요. 객관식 강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식이 약한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식이 불안하거나 아까 객관식 좀 잘하는 분 계셔서 왜 왔냐 그랬더니 다 맞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망언을 하신 분도 계신데, 대부분은 객관식이 뭐 농담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부분은 이제 객관식이 약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객관식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뭘 수업을 해야 되는가? 제 수업이 상당히 압축적이고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의 내용을 얘기해서 좀 따라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막판에 복습할 시간도 없는데 또 그렇게 너무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이 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오기 힘든 이유가 제가 설명이 많아서 그래요. 설명을 많이 하고 그걸 빨리 말하다 보니까 그 논리를 놓치게 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수험생은 그날 수업을 10개 했는데 중간에 한 개만 모르는 게 나와도 뒤에 게 안 들리는 특성이 있거든요. 저도 수험생 때 그랬고.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이렇게 막 폭풍처럼 막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핵심은 선별인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수업을 보통 제가 하루에 수업 준비를 많이 하는 강사인 편입니다. 4시간짜리 수업을 하면 4시간 준비를 하는데, 이 수업은 3시간 수업인데 제가 6시간을 준비해서 와요. 지금 죽을 뻔했어요. 어제 준비하다가. 왜냐면 내가 선별을 해야 되니까. 선별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인데, 그 고민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에서 변별성이 있는 지문을 가르쳐 드리는데 핵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빈출 지문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험에 5번 나온 거, 4번 나온 거, 제일 많이 나온 거 순서대로 해봐야 통상적인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5번 나온 지문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변별성을 가져오는 지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요소는 2개예요. 어려워서, 그 다음에 구석에 있어서, 지엽성, 구석에 있어서,
그런 거죠. 자, 근데 이와는 또 다른 표지 중에 하나가 빈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빈출도랑 중요도랑 과연 같은지 모르겠으나 빈출도는 뭐 객관적 중요도?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주관적인 중요도도 중요해요. 본인이 시험에 뭐 많이 나왔고를 떠나서 한 번 딱 2016년 법전협 2차 모의고사 딱 한 번 선을 뵀는데 그게 대단한 판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례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근데 본인이 잘 몰라. 그러면 주관적으로는 또 중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걸 말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객관적 개념입니다. 얼마나 자주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자주 나왔다고 한다면 대충 표를 만들어 보면 어려운 지문인데 자주 나왔어요. 제일 중요하죠. 또 나올 것이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약간의 어떤 정오가 갈릴 거란 말이죠. 점수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데 지금 이건 빈출도 그래프예요. 이건 어차피 어려운 지문이라는 거예요. 자주 나오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출제되면 사실 우리는 지금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시변모에 나온 거니까 빈출도가 아니라 한 번 나왔어도 또 나올 수는 있는 거니까 중요성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이 부분도 좀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엽적인데 제대로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럼 얘들은 어떤 용으로 나온 거냐면 구색용으로 나왔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문을 쪼개놔서 그렇지 오지선다기 때문에 애들 좀 난이도 조절할 거 아니에요. 출제위원이. 그러면 뭐 이 문제는 쉬운데 이거 좀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1, 2, 3, 4, 5번인데 답 너무 고르기 쉬우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지문 중에 좀 지엽적인 이 판례까지 찾아서 공부한 애가 있겠어? 이러면서 몇 개를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뭐 약관에 관한 판례를 넣는다든지 무슨 뭐 보증보험에 관한 판례를 넣는다든지. 자, 근데 그게 뭐 자주 나온다면 모를까? 한 번 구색 맞추려고 게다가 모의고사에 요즘 막 핫한 판례도 아니에요. 그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 대단히 공을 들여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와 달리 지엽적이긴 한데 원래 꽤 자주 나오네. 자, 여기서 이제 지엽적인 게 자주 나오는 판례라는 것은 우리가 낯선 둘 중에 하나예요. 낯선 판례, 즉 기본서에 없다는 거예요. 얇은 교재나 기본서에 없다거나 아니면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조문이에요. 예, 이게 지금 법학 교육이 왜곡된 현실입니다. 조문이 나오면은 지엽적으로 느껴져요. 왜냐면 내가 중간중간에 물어보고 이거 조문이에요, 판례예요? 그러면 사실 미리 힌트를 드리면 제가 조문이에요, 판례라고 물어보면 거의 조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다 판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조문이 있는 걸 몰랐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지엽적으로 느껴지지만 교수들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게 아니 민법 조문을 냈는데 그냥 그대로 냈는데 근데 그런 이상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자주 나오고 이 빈출도라는 게 정확하게 뭐 5회, 4회, 3회로 제가 뭐 데이터를 가진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역사를 살아온 인물 아닙니까?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고 10년 전에 사시가 붙었고 그 붙기 전까지 사시 문제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유행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수많은 그 중요성에 대한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되게 중요한 건데 변시, 변모 다 합쳐서 한 번 나왔네 이런 거는 제 나름대로 그냥 빈출도가 높다고 말해버리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뭐 횟수를 따지는 게 지금 6회밖에 안 되는 시험 법전형 모의고사 뭐 지난번 변신했던 거 2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갖다 내고 그렇게 무성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거 공개가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몇 번 가지고 통계 만드는 거 별로 의미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빈출도를 조금 반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변시랑 모의고사에 그 자체만으로 자주 나왔으면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이것만 거의 수업을 할 거고 얘는 수업 안 하고요. 요렇게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뭐가 빠져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빠져요. 뭐가 빠지냐면 빈출이고 정말 중요해요. 네, 정말 빈출이고 중요한데 이건 뭐 말 쓰기가 좀 애매한데 너무 기본적인 지문. 빈출이고 중요한데 너무 기본적인 지문은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기본기를 좀 한번 쌓아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이 수업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객관식 강의가 3월에 했던 건데 그 강의 시작할 때 사실은 기본기가 좀 있어야 객관식은 기본기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딱 엄포를 놨지만 사실 그 강의를 통해서 기본기를 키우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기본 내용을 설명 다 해주거든요. 그 객관식 강의가. 근데 이번 강의는 회차상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OT를 한 10분 정도도 지금 안 됐는데도 OT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너무 기본적인 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빈출이어도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하지 않는 이유. 첫째, 지금 시기상 그렇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한다고 한들 객관식 기본적인 지문을 본다고 해서 기본기가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이랑 민사소송법 모든 파트에 여러분의 기본기가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도 기본기가 빵꾸가 난 단원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래도 시험은 붙게 돼 있어요. 자기가 착실하게 남은 기간까지 정리하면 어차피 시험은 붙을 거예요. 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다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진도에서 어떤 단원은 기본기가 없어서 이번 강의에서 기본적인 지문들을 소개하는 식의 강의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쪽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엽적인 걸 막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설령 난이도가 높아도 또 어쩔 수 없는 게 두 번째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정답을 고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가 원래 객관식을 들어도 설명을 하고 앉아있고 요약 강의를 들어도 설명을 하고 앉아있고 원래 그래요. 근데 이번 강의만큼은 설명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두 문자는 필요하다면 짧게 제가 그동안 했던 것을 언급을 하겠지만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두 문자는 뭐 최대한 아주 자주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정말 좋은 두 문자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기본이 자기가 충실한 파트는 난해하고 빈출된 지문을 또다시 음미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지엽적으로 보이지만 빈출됐던 지문들을 잘 챙겨야 돼요. 이거는 저의 기본 강의에서 안 했던 것들입니다. 뭐 기본 조문이고 객관식에서나 가끔 나오는 것들, 요것들을 잘 챙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기본이 또 부실한 단원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빈출됐던 지문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고 기본기가 부족해서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단원이 몇 군데 있다고 해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을 정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정신 승리하는 사람이 최종 승리합니다. 변신은 합격률이 그래도 50%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이 충실한 파트는 그렇게 하시고 부족한 파트는 대신 다음 민법 순환이나 따로 시간을 좀 내서 내가 이 부분은 빈출 지문 중심으로 봤더니 기본이 너무 없구나 싶으면은 따로 좀 시간을 내서 본다든지 그렇게 강약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이 충실한 분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강의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정선 지문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여러분 걸 좀 알고 들어야 됩니다. 장점은 옳은 지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나름 임박한 시점에 대단한 혼란 없이 내용을 정돈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옳은 지문을 반복하면서 또 습관적으로 자기가 내용들을 만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이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수업에 임하고 이 교재를 활용해야 됩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정선 지문이 아니더라도 OX 지문의 단점은 뭐예요? 완성된 문제가 아니라 지문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지문별 강약이 표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강의에서 아예 여러분 별로 본 적도 없고 변적도 없는데 내가 수업도 안 해. 그러면은 상당히 지엽적이고 출제 가능성이 낮고 정답 결정력이 없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정선 지문만 모아놓다 보니까 아까 말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틀린 지문이 의미 있는 지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써서 틀렸구나라는 게 의미 있는데 그걸 너무 아무런 표시 없이 올바르게 고쳐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의에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을 제가 좀 복원을 해서 이런 문장으로 틀리게 출제됐다는 거를 일일이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틀린 지문이 의미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그 한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지문을 읽는 자,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제가 진행할 강의는 지문을 읽는 지문, 제가 직접 읽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나름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읽을 때 여러분도 정오 판단을, 어차피 옳은 지문이지만 내가 이걸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시고 간단히 설명이 겉들여질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문을 안 읽는데 번호를 부르고 그 지문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내 소개말 듣고 지문도 읽으려 그러면은 이게 좀 잘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빨리 나가고 이럴 때는 지문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제 말만 듣고 지문에다 가볍게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언급할 가치가 있어서 했지만 자, 요렇게 출제가 되고, 요게 요렇게 해서 긍정된다는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다시 몇 번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말을 듣고 그 말이 부드럽게 이어지면 표시만 하거나 그냥 넘어가시고 그 말이 되게 낯설게 들리면 잘 표시해놨다가 집에 가서 그 지문을 읽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유형은 뭐냐 하면 제 교재에 빠진 지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례형을 뭐 95%, 100% 목표로 만든 교재인데 객관식은 빠진 게 많잖아요. 그 방금 말한 뭐 지엽적인 역이 있거나 심지어 여기서도 좀 빠진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수업 시간에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 수업 들은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자료가 이 수업 종강하고 나갈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만들면서 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중요한 지문들인데 요것만 봤을 때 객관식 지문 중에 자기가 못 본 게 있을까 봐 그냥 번호만 제가 표시를 해서 한글 문서로 해서 그냥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러나 혹시나 해서 그건 제가 보충 지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수업 중에도 그게 언급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제 수업을 안 들었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제 이 교재라는 게 결국 김준호 교수님 교과서 보고 만든 거니까 일반 기본서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보충 지문이라고 말하면. 자, 그래서 OT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할게요. 네, 그럼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생략을 할 것이고 특히나 앞부분은 더 그렇겠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번호를 빨리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급하는 지문이 뭔지도 표시를 해놓으시면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도 들어있긴 하지만 자, 2페이지입니다. 1-4번 상사 키워드를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상사, 상법, 상관습법, 마지막에 민법. 예, 무슨 장난을 치겠어요. 틀린 지문으로. 벌써 2번이나 출제가 됐네요. 마치 실정법인 민법이 상관습법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하지만 관습법이지만 상사니까 상관습법이 우선합니다. 예, 정말 지엽적인 쓸데없는 그러나 2번이나 나왔습니다. 1-8번. 관습법은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례 워딩 추가해드리자면 그러나 법원이 알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지문도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지.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1-3번입니다. 첫째 줄 건물 철거를 청구하네요. 지문을 제가 자세히 안 읽을 수 있어요. 건물 철거를 청구. 그 밑에 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예, 건물 철거가 권리 남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오른쪽에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당연합니다. 철거는 심하지만 그렇다고 권리 남용이면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침해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이익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이라면 또 사용이익을 과실로 취득하겠죠. 1-1번을 넘어갈래다 밑줄 쳐드릴게요. 1-1번 신의성질의 원칙 강행규정. 임의규정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번. 상당히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1-10번. 빈출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법률행위. 둘이서 그렇게 강행법규 위반해 놓고 그 후 강행법규 위반, 무효 주장하는 것 신의 측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등호로 정리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예. 강행법규가 신의 측에 우선한다. 방금 읽었던 지문하고 좀 모순적이죠. 아까 뭐라 했어요? 신의 측이 강행법규야 그 자체가. 근데 일반 개별 법령에 있는 강행법규와 신의 측이 싸울 때는 강행법규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측 자체도 강행법규지만 다른 강행법규 자 이거는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14번 별표. 제가 이 수업에서 별표를 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거나 변별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아주 빈출됐어도 사실 1-10번 같은 거 사실 기본 지문이에요. 사실은 1-10번은 공부를 통상적으로 했으면 모를 수가 없는 지문인데 제가 너무 기본만 좀 빼고 웬만하면 아까 그 너무 기본이라 한 것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헷갈릴 것 같으면 괜히 저를 설득해서 그래도 이건 난이도가 있어 이러면서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는 것만 언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1-14번은 좀 별표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 사후에 그 밑에 취소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하고 취소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아요. 아까 바로 1-10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미성년자 제도가 강행법규니까 취소하는 건 얼마인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틀릴 만한 사람은 왜 그래요?
이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 부모의 성년에 가까운 애 같은 경우에 일상품은 부모의 묵시적 처분 허락 때문에 결국은 취소를 못하는 사건이 있었죠. 취소를 못하더라도 신의칙 때문에 취소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대법원에서 까였죠. 그러나 민소 얘기를 잠깐 하자면 파기되진 않았어요. 결국은 결론은 같기 때문에 파기를 안 됐지만 고등법원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대법원이. 무슨 신의칙이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거는 신의칙에 위배되진 않아. 다만 이 케이스는 묵시적 처분이 있어서 취소를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곱씹을 의미가 있습니다. 1-17번. 자, 차고송금이에요. 첫째 줄. 차고송금이고 옆에 반환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수취인도 그 반환을 승낙했어요. 자, 첫째 줄에 수취은행에도 밑주셔도 좋겠습니다. 차고송금이니까 은행 보고 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돼요. 수취인 보고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수취인이 동의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은행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밑주십니다.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을 그 이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상계 신의칙에 반한다. 예, 이것도 한 번 출제되는 좀 어려워요. 자, 뭔 소리냐? 차고송금은 누구한테 부당이득 반환? 그 명의인, 계좌 명의인한테. 그 은행은 이득을 얻은 게 없다. 그 판례 중요하죠. 그 판례 때문에 언급을 했는데 이득을 얻은 게 없는데 수취인도 주라고 하면 줘야 돼요. 그런데 나 원래 수취인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상계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보충 지문이에요. 나중에 제 교재에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모든 걸 다 실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례형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인 건 좀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판례를 이제 보충 지문을 다 언급해 주는 강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표로 드린다 그랬어요. 자, 5페이지 2-4번입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요건을 요하죠. 다만 상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는 거예요. OX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아 부분은 사실 나올 때가 사례형으로 나올 때가 됐어요. 너무 안 나와서. 자, 6페이지 넘어가서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사산, 태아의 모, 상속하여 행사할 수 없다. 애가 죽으면, 뱃속에서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걔가 권리가 없으니 상속을 못한다.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문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애가 태어난 경우와 태어나서 일찍 인큐베이트해서 죽은 경우와 헷갈릴까 봐 언급을 해봤습니다. 1-7번. 사실은 지엽적으로 보여서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는데 자, 사실 민법 학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태아에게 법정 대리인 제도를 유추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와 태아가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을 특별 대리인 선임 없이 협의 분할할 수 없다. 죄송해요. 중요한 지문이었군요. 제가 민법 학계에서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냥 중요한 지문이에요. 미안해요. 자, 이거는 한번 나오는데 어려우니까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리 법정 대리인 제도를 유추한다는 것은 무슨 설? 해제설. 해제 조건설. 태아인 상태에서 상속자 분할 협의를 하는 게 해제 조건설인데 그렇다 한들 얘는 미성년자잖아요. 그죠? 미성년자니까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 특별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상당히 중요한 나름대로 어려운 지문이 한번 나왔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세요. 제가 헷갈렸던 건 뭐냐면 이런 논의가 있어요. 민법 학계에서 야, 아무리 해제 조건서를 취해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큼은 아예 하지 말자. 특별대리인이 있든 없든.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큰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흘려 들으시고요. 자, 2-2번입니다. 의사표시가 지엽적이에요. 의사표시가 발송되고 나서 표의자가 사망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용 증명 보내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도달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틀린 질문으로 나왔을까요? 혹시 기억나요? 상속인의 의사표시가 된다라고 해서 틀린 질문 나왔습니다. 혹시 어려울 것 같으시면 적어 놓으세요. 다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려울 것 같으면 불안하면 적어 놓는 거 정도입니다.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된다는 X. 자, 그 다음에 3-5번 17세 유언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3-7번. 자, 3-7번은 자주 나와요. 근데 할까 말까 고민됩니다. 워낙에 중요한데 다 아실 것 같아서. 영업에 관해서는 동의하면 허락받으면 아예 대리권 소멸해버리죠. 네, 그거는 너무 기본이라. 자, 3-8번도 너무 자주 나와서
엄마가 자기 오빠 채무에 애를 보증 세우든 물상보증을 근저당을 설정하든 뭘 하든 이해상반이 아니라는 거 형식적 판단설. 자, 이런 걸 사실 안 해야 되는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번. 자, 공동상속인인, 자, 요건 좀 중요하니까 볼게요. 공동상속인 누가 있나요? 친권자, 미성년인, 수인의자. 대충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죠. 아빠 죽었다 합시다. 엄마랑 애들, 미성년자 애들 2명 있는 거예요. 뭐 12살짜리랑 15살짜리랑. 이랬을 때 옆에 상속재산 분할협의. 어떻게 특별대리인 선임합니까? 그 밑에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 선임합니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변형 지문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가 상속을 포기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친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이해관계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두 명의 미성년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한 명은 자기가 대리하면 됩니다. 한 명은 특별대리인 선임하면 됩니다. 또 변형할게요. 2명의 자식이 있고 엄마가 포기를 했는데 한 명은 성년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년은 그냥 지가 하면 되고 미성년만 대리해서 성년인 장남한테 다 몰빵해줬어요. 괜찮아요. 이해상반 아닙니다. 엄마가 이미 상속을 포기했고 또 자, 두 가지 변형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10번과 3-11번을 비교하세요. 아까 뭐 괜히 3-7번 언급했구만. 3-11번이 또 나오는데 3-10번, 11번 비교 표시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비교 표시하라고 하면 3-10번, 3-11번. 예, 처분 허락과 영업 허락은 대리권이 소멸되는 게 달라집니다. 영업을 허락하면 소멸되지만 처분을 허락하면 여전히 대리할 수 있다는 거 아주 기본인데 그냥 빨리 언급합니다. 자, 여기서 뭘 배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본 내용을. 자, 그래서 하여튼 변별력이 좀 있는 건 제가 다 언급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급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2번은 가족법인데 되게 자주 나와요. 미성년 후견인 한 명이라는 거 정말 자주 나와요, 시험에. 자, 몰랐으면 별표 해놓으세요. 성년 후견인은 자, 뭐 여러 명일 수 있으나 미성년 후견인 한 명이라는 거 되게 여러 번 나옵니다, 시험에. 변호사 시험 기출이에요. 그리고 법전협에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된 이유는 뒤에 막 중복돼 있거나 가족법에 있거나 막 그래서 그래요. 엄청 자주 나와요. 3-13번. 이해상반 후견인은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나? 후견감독이 선임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습니다. 특별대리인 이해상반 선임하는 게 후견인도 마찬가지지만 후견감독이 있으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3-14번. 사실 옳게 고쳐놔서 의미가 많이 퇴색했는데 제가 원래 지문 읽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들어보세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뭐라고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에요. 제한능력자가 동의를 있다고 믿게 했다고 하면은 제한능력자의 개념 안에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 외에 피성년 후견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너무 치사하죠, 문제가. 그죠? 그러나 그렇게 나왔어요. 법전협에 아니 변호사 시험에. 왜 그러냐면 이건 조문의 워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극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좀 추천합니다. 별표할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하는 경우는 그래서 취소권, 속임수로 동의를 믿게 한 경우에 취소권 배제되는 애들은 둘밖에 없죠. 미성년자랑 피한정 후견인만 그런 거잖아요. 피성년인은 어때요, 원래? 동의가 있어도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렇게 나오면 쉬운데 그냥 제한능력자라는 포괄적인 단어와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다고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3-16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가 읽는 데만 좀 빨리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이용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밑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함으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 다 아시죠?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미성년자가 취소했어요. 그러나 그 카드 가지고 그었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함으로 옆에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논의가 발전해야 돼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너 카드만 긁고 밥 먹고 물건 샀지? 면제받았지? 그거를 카드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자, 이 지문을 복원해 드릴게요. 틀린 지문으로. 이용 계약이 취소되면
매매 계약도 당연시효 된다고 해서 틀린 질문 나왔습니다. 당연시효 되지 않고 별개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사례 문제지만 사례 문제가 나온 대로 제가 읽고 그림 그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제가 다룰 수 있는 지문이 줄어들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 사례 문제를 읽으나 마나 뻔하게 이 사례 문제에서 중요했던 거, 어려웠던 거,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말이 사례 문제지 기본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라 그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하는 것 자체도 쉽게 느껴지는 지문이 꽤 많을 거예요. 자, 4-1번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부모의 묵시적 처분 허락과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얘가 부모의 묵시적 처분 허락 때문에 취소가 배제된 건 일상용품의 구매 계약만 그랬던 것이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은 우리 판례가 아무런 논거 없이 그냥 취소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수님 중에는 소비가 무한히 확대되기 때문에 취소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20인공조에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볼게요.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갑의 부모가 갑과 을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였다면, 잘 봐요. 을이 이제 저 카드 회사죠. 갑이 이미 납부한 신용카드 대금 및 수수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랑 다르네. 지금 신용카드 대금을 내기 싫어가지고 요놈이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했던 사건인데, 신용카드 대금도 다 내고 나서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대금 및 수수료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변시에 기출되지 않았는데 법전협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요. 판례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자, 뭔 소리예요? 신용카드 계약을 하고 물건을 샀어요. 그 상태에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한 게 중요하죠. 부당이득의 내용이 뭡니까? 이득의 내용이 뭐예요? 대금 지급 채무에 면제받은 이익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지문은 만약에 이 애가 카드 대금까지 꼬박꼬박 내고 나서 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카드 대금과 수수료를 부당이득 반환할 수 있다. 실제 존재하는 판례가 아니라 이렇게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신용카드 판례가 어려웠던 이유가 삼각관계가 돼 있고, 돈 안 내고 카드 긁고 뭐 사가고 회사는 가맹점에 그 대금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당이득의 법리를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면제받은 이익이라는 법리가 나와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 판례가.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오히려 쉬워진 거예요. 이미 얘가 카드 대금 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려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헷갈리긴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좀 응용을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카드 회사가 카드 계약하고 이놈이 화장품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품 회사에다가 대금을 다 줬어. 그리고 얘한테 대금을 받았어. 근데 부모가 와서 취소하고 그걸 달래요. 그럼 난 이거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난 어떻게 해요, 카드 회사는? 또 아까 배운 것처럼 너 대금 지급을 면제받았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우니까 좀 설명을 할까요? 자, 회원이 있고 카드사가 있고, 자, 회원이 있고, 이거 좀 어려운 거 설명할게요. 가맹점이 있으면 여기서 거래하면서 얘는 물건만 먹었단 말이에요. 돈은 안 하고 싹 멋있게 긁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내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를 이게 취소되면 카드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대신 카드 회사는 너 이거 돈 안 내고 했으니까 면제받은 이익을 부당이득 청구하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사례 문제가 출제할 수 높지는 않은데 얘가 대금을 줬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취소를 하면 이 대금과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아요. 그럼 카드 회사는 손해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다 돈을 지급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줬던 대금과 수수료는 돌려주지만 다시 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면제받은 이익을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 그럼 뭐 하면 될까? 서로 금전 채권이 존재하니까 애초에 이 대금을 부당이득, 대금이랑 수수료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뭐 하면 되겠어요? 상계할 수 있겠죠. 그냥 응용해봤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해를 좀 잘 해보기 위해서 괜히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중요합니다. 자, 그냥 사례 안 읽어도 여러분이 돼요. 을은 갑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지금 17세예요. 사례에서는 17세만 표시하시고, 을은 미성년자 갑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자, A는 감독자 책임에 관한 755조가 아닌 750조를 근거로 아빠인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 중요한 판례예요.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가 항상 755조가 아니라 애가 책임 능력이 있으면
750조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얘도 75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얘도 책임 능력이 있어서 750조, 아빠도 750조. 아주 훈훈하게 부자지간에 뭐가 돼요? 760조 공동불법행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두세요. 이런 경우, 이 다 큰 애, 미성년자지만 만 15세가 넘어서 책임 능력이 있는 애를 부모가 750조로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판례가. 뭐라 그랬죠? 감독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고 손해발생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만 750조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 그냥 읽고 넘어가고요. 이 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전의 모의고사인데 17세만 보고 풀으라는 거는 뭐 판사들이 보면 기겁을 하겠죠. 17세라는 말만 나와가지고 책임력이 있다고 알 수가 없어요. 책임 능력은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문제를 좋게 만들려면 평범한 고등학생인 만 17세에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15세라는 게 여러분 법에 규정이 있나요? 아니에요. 판례를 분석하니까 대체로 15세지 17세인데 책임 능력 없는 애들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선회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6-1번은 읽고 넘어갈게요. 특정 후견은 행위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정 후견이라는 말을 후견 계약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건 지엽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6번. 피특정인의 후견인의 후원을 위해서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게 왜 틀린 질문 나왔냐면 선임해야 한다. 이라고 틀린 질문 나왔습니다. 특정 후견은 임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설명할 게 없고요. 자, 6-8번 별표입니다. 제가 매우 강조하는 지문입니다. 대리권수의 심판을 하지 않더라도 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된다. 맞아요? 대리권수의 심판이 없어도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맞습니다. 자, 문제 바꿔볼게요. 미성년 후견인은 어때요? 미성년 후견인. 똑같아요. 똑같아요. 미성년 후견인도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두 개 써야죠. 피한정이하고 한정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후견이가. 한정 후견인하고 특정 후견인 조심하세요. 이게 민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번 민법 개정에 몇 년 됐지만 한정 후견인과 특정 후견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권 수요의 심판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건 시험 출제 포인트예요. 그거는 제가. 자, 강약을 제가 드리는 걸 꼭 놓치지 마세요. 뭐라고요? 옆에 나디콜 표시하시고 쓰면 되겠죠. 한정, 특정 이런 애들은 대리권 수요 심판 필요 있어야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11번 본인 스스로 밑줄 치고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예, 한정 여러분이 이미 밑줄이 많이 돼 있다면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밑줄 좀 다른 색깔로 하든지 생략하고. 자, 6-12번 은근히 잘 나옵니다. 별표하셔도 좋겠어요. 마지막 문장 끝에 6-12번 끝에 인지에다 네모를 치는 자. 인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문 써드릴게요. 856조.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은 원래 동의받을 일이 없죠. 그냥 전부 성년 후견인이 대리해줘야 되잖아요. 피성년 후견인이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안 하면 안 했지, 하려면 대리를 하지 동의받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술 쓰는 것도 조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험에. 근데 인지는 동의받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상당히 잘 나와요. 그냥 하나 주워 먹는 거예요. 가족 공부 안 해도 그냥 하나 주워 먹는 거예요, 이거는. 자주 나와요, 이거. 6-15번 자주 나온댔더니 또 뭐 나왔죠? 복수의 성년 후견인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뭐 나왔지? 미성년 후견인 몇 명이라고요? 1명. 복수의 성년 후견인. 또 이것도 잘 나와요. 법인도 성년 후견이 됩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복수도 되고 법인도 돼요. 그래서 그냥 복수의 법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 3개가 할 수도 있겠죠. 뭐 안 될 거 없어요. 그러나 뭐는 안 된다고? 미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1명이어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인은 정말 지엽적으로 막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기본재산의 법인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의 변경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근데 그때는 그 밑에 처분해서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편입해서 들어오는 것도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2번이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2번. 2번 이상 나왔어요. 1-2번은 별표죠. 뭐 워낙에 강조한 지문이라
구성원 중 1인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첫째 줄에. 구성원 중 1인은 그 밑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총유재산에 관해서는 구성원 중 1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자든 사촌결을 거쳐든 자, 워낙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첫째 줄에 설립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그 밑에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면 우리 그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식이 어때요? 재단법인의 명의가 등기가 안 됐으면 지금 설립 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을 못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재단법인은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 기본적으로 물권자, 대표적으로 소유자들이 제기하는 게 제3자 이해소이기 때문에 48조에 관한 판례와 제3자 이해소를 결합한 출제가 됐다는 거 별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변시 13년도에 나왔으니까 18년도에 또 나올 수 있죠. 5년이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너무나 다 기본적인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권 제한에 읽어드리면 정관에 기재가 돼 있는 대표권 제한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법리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 35조 2항이라고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한 경우 의결 집행한 애들 책임지는 거 조문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10번 자주 나오죠. 청산 종결 등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청산 사무가 돼야 더 이상 청산 법인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자, 1-11번은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 방법이 정관에 있어야만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1-12번. 자, 이런 속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지엽적이라.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사무소 이전의 등기, 등기사항의 변경 등기의 민법상 기간은 써놓을까요? 3주입니다. 그냥 기억해 두세요. 3주. 그 다음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거 그냥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4번이 자주 나와요. 읽어볼게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어요. 손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선임하는 거예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이거 맨날 뭐로 장난치나요? 그 밑에 특별대리인 쓰고 X 하세요. 예,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된다고 해서 틀린 질문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15번이죠. 자, 법인이 해산한 경우 순서 알아둡니다. 첫째 줄에 정관으로 정합니다. 안 되면 그 밑에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합니다. 자, 근데 반드시 그 밑에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19번과 20번 여러분이 좀 읽어보세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변제를 못해도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문과 알고 있다면 그 밑 1-20번에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하세요. 신고가 없었어도 제외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고 없어도 제외 X.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3번으로 넘어가면 자, 둘째 줄의 밑줄 부분만 보세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는 게 권리 능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협의설이에요, 광의설이에요?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해도 협의설입니다. 학설의 광의설은 뭐라 그래요? 목적의 위반만 안 되면 된다 그래서 넣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1-28번 아주 기본 지문이니까 이번에는 법인이죠. 아까 비법인 사단은 등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로 봤지만 일반 법인은 정관에 있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밑에 뭐래요? 선이냐 악이냐와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는 무슨 설? 무제한설이죠. 무제한설. 오로지 등기로 판단하는 이때 말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법인 등기죠. 법인 등기의 대표권 제한 여부로만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자, 2-5번은 사례 박스를 보니까 이사가 3명인 거예요. A, B, C. 이런 상황에서 2-5번 읽어볼게요. 갑법인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한대요. 이사 중 한 명에게 매도하면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B에게는 대표권이 없어요. 그러면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될 텐데 이사가 3명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가 맞는 지문이고요. 원래 틀린 지문은 너무 틀리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이거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임시이사는 이해상반하고 상관없이 손해 있을 때, 결혼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임시이사를 바꿔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지문을 바꿔서 가끔 그렇게 강의하는 분이 계시던데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한다. 그것도 틀리다는 거예요. 이사가 3명이나 있으면 특별대리인도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주 잘 이 정선 지문 복원을 해놨어요. 아주 좋게 잘 해놨고 자, 그 다음에 3-2번은 너무 기본 지문이죠. 35조나 756조는 상대방이 악이나 무슨 과실? 중과실이면 물을 수 없다니까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3-3번도 너무 기본적인 건데 혹 설마 모를까 봐 할게요. 법인 대표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법인이 책임질 때는 그 밑에 과실상계 법리 적용할 수 있어요. 발표합니다. 사실 기본적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 대표가 고의불법행위라도 나는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자, 구별할 게 뭐죠? 우리 대표가 부주의를 이용한 부주의를 이용했든 안 했든 죄송합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를 했다. 똑같은 지문에서 내가 우리 법인이 피해자한테 반대 채권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어요? 못하죠. 496조 고의불법행위자의 상계금지는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게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나 여긴 지문이 뭐예요? 과실상계입니다. 워낙에 기본적인 판례임에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과실상계랑 상계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옆에 비교해서 상계랑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3-5번 중요한 지문입니다. 읽어볼게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이사회 심의 결정을 거치는 법률상의 제약이 있다면 법률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심의 결정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행위에 대해서 120조 준용되지 아니한다. 약간의 논란이 있는 지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법률을 위로 빼서 특별 효력 규정이라고 써놓고 새마을금고법, 사립학교법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립학교법이나 새마을금고법 같이 아주 강력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만 126조를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법률상 제약을 위반하면 12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문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률이 만약 단순한 단속법규라든지 물론 그런 판례가 없어서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한테 존재하는 우리가 수험에서 공부해야 될 대표권에 대한 법률상 제한 판례는 다 특별효력 규정이에요. 새마을금고법, 사립학교법. 그래서 좋은 지문으로 바꾸려면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아주 옛날이죠. 2012년도에 그냥 아무 말 밑도 끝도 없이 법률상 제약은 120조 적용될 수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있지만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대로 출제되면 그거 맞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법정에서 나왔으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자, 4번은 자체에다 별표를 하겠습니다. 박스에다 별표를 하고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는데요. 박스 안에 보면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훌륭한 사례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를 했습니다. 자, 4-1번 풀어볼게요. 갑 법인의 대표자가 행한 을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은 갑법인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62조고요. 따라서 무슨 책임이 없다. 법인은 계약 책임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대출계약이었으면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됩니다. 대표가 자기 지위를 바지사장을 세우면 안 돼요. 바지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구나. 대표가 그 명의된 걔가 바지군요. 네, 그죠? 누가 바지인지 헷갈리네.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애가 실제 사장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4-2번 만약에 이렇게 을이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실질적으로 사장 행세를 하고 사장 일을 해왔을 경우에 걔가 대표자로 등기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35조 책임을 질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4-1번과 4-2번을 모르면 큰일 나요. 계약 책임은 질 수 없다. 그러나 불법행위 책임질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판례가 숨어 있어요? 두 번째 지문에는 35조의 대표자는 반드시 대표자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 판례가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3번
다 아시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도 외형으로 봤을 때 35조 부패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외형 이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4번도 생략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4번을 풀어보세요. 이건 계속 했던 겁니다. 알았거나 중대한 가신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이 4번은 아주 훌륭한 변식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18년 기준으로 하면 4년 전에 출제된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5번 문제는요. 5-4, 자, 5- 지금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학설을 주고 이건 객관식에서나 가능한 짓인데 여러 가지를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5번도 별표해놓고 꼭 풀어보세요. 객관식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풀어보셔야 되는데 몇 개만 짚어드리면 5-1번에 우리 다 알죠? 지명채권을 학설되니까 상관없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5-2번 지문이 객관식에서 어려운 지문입니다. 여러분이 좀 각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5-4번과 5-5번이 어려워요. 5-4번과 5-5번이 어려운데 여러분 거기다 1설, 2설에다 각각 동그라미를 치고 5-4번, 5-5번에 1설은 뭐냐면 위에 쓱 보니까 1설은 48조 적용설이에요. 2설은 186조 적용설이에요. 그죠? 그러면 1설에 따르면 자 그냥 객관식 푸는 요령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1설에 따르면 그 옆에다가 뭐라고 하면 에이스라고 쓰세요. A 법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1설에 따르면. 소유권자가. 그리고 5-5번 2설 옆에다가는 을스. 이거는 지금 남한테 재산을 판 건 아니고 출연자가 죽고 을이 상속인으로 존재하거든요. 네, 을이 상속인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상속인으로 존재하지만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매수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매수인이 그 법인에 이미 출연된 재산을 사서 대신 등기를 갖춘 매수인이겠죠. 그죠? 등기를 갖춘 매수인이나 상속인으로 나오면 2설이나 판례에 따르면 아직 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안 했다면 이 사람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1설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성립하기만 하면 재단법인 소유가 되는 거죠. 그것만 놓고 풀면 됩니다. 소유자가 누군지만 놓고 푸시면 5-4번과 5-5번이 다 풀릴 건데 별표로 해놓으시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뭐 사례를 풀어드리는 것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다 정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에서는 6-8번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법인 사단을 앞으로 성립될 비법인 사단을 위해 취득한 권리 의무가 비법인 사단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설립 중 법인에 관한 논의에서 나중에 법인이 등기를 해서 성립해도 설립행위 자체를 위한 권리 의무만 귀속된다는 그 판례가 있는데 비법인 사단에도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6-13번은 중요한 지문이죠. 자, 핵심만 딱 미리 쳐드릴게요. 법인 아닌 사단 첫째 줄에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뭐라고 하면 돼요?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옆에다가 화살표하고 뭐라고 쓰면 돼요? 분열이 안 되니까 무슨 기준으로 간다? 만약에 두 파로 나눴어요. A파와 B파로 나눴습니다. 누가 2단이라 그랬어요? 3분의 2가 안 되는 게 2단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3분의 2라고 쓰시고 42조 1항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건 중요해요. 분열을 니들끼리 옛날에 분열을 허용했다는 거는 분열된 상태에서 전체의 총유를 인정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3분의 2가 넘는 쪽만 원래 교회인 거고 나머지는 2단이에요. 걔들은 교회에서 탈퇴한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걔들은 권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18번 별로 안 중요한데 읽어볼게요. 이런 게 이제 보충 질문인데 비법인 사단에서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충분히 알려줄 정도로 적절하게 하면 충분하다는 지문이 있습니다. 눈에 바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6-19번은 별표입니다. 예, 중요한 지문이고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올해 변시 객관식 기출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자가 종중이나 교회에 돈 빌려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원래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원래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채무자가
비법인 사단인 경우 내부적인 결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설령 정관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어도 채권자는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지문입니다. 물론 올해 기출돼서 내년에 객관식으로 기출될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러나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미 출제됐고요. 그 다음 7-2번 보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63조 준용됩니다. 비법인 사단에 준용되는 조문 정리해 드릴게요. 35조, 62조, 63조 전부 준용됩니다. 35조, 62조, 63조. 제일 안 중요한 게 63조 임시이사. 자, 그 다음 7-3번은 민소죠. 자, 키워드만 밀쳐드릴게요. 첫째 줄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오른쪽에 적법한 대표권, 그 밑에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문장 자체를 통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정동윤 교수님은 그래서 비법인이나 법인의 대표권을 직권조사형이라고 제3의 유형으로 보십니다. 어쨌든 그건 됐고 이 판례의 문장은 기억해서 틀린 부분이 나오면 잘 맞히기 바랍니다. 이때는 맞는 지문 출제됐어요. 그러나 틀린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변시 기출이에요. 6년 전에. 자, 그 다음에 7-4번에 아까 나왔던 게 나왔네요. 교회에서 탈퇴하면 3분의 2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탈퇴한 애들이 더 많아. 그러면 걔들 총유로 기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시간 정도씩 수업을 할게요. 자, 한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아까 OT를 했으니까. 7-8번 총유물 처분. 마지막 줄에 126조 준용되지 않습니다. 총유물의 처분은 몇 조? 276조죠. 총유물 처분은 물권법의 276조를 상당히 중요한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12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17번. 자, 17페이지에 8번. 그 중요사항 총정리라고 써놓으시고 별표해 놓고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라고 이미 수업은 다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총정리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최근에 작년 법전형 마지막 모의고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여기까지 보고 자, 지금 우리가 그걸 안 해드리고 있죠. 2017년 모의고사 객관식을 안 해드리고 있는데 10월 모의고사까지 하면 3회분이 있죠. 뭐 몇 개 안 되니까 저는 이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참고로 올해 추가된 지문 중에 최신 판례라든지 좀 첫 등장했다, 중요해 보인다, 최근에 중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이번 강의에서는 못 다루고 10회 차라리 10월 모의고사까지 하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업로드를 좀 해놓겠습니다. 추록 비슷하게 이번 강의에 추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11월 정도에 올라갈 것 같고요. 파이널 강의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로 넘어갈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강의는 뭐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10월 말에 하는 파이널 강의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 강의는 객관식 실력을 늘려보자는 강의고 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사항을 총정리한다. 그건 아닙니다. 4회 동안 기본사항을 정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지문, 그리고 자주 나온 것, 그 다음에 지엽적이라서 놓치고 있지만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기본사항에 대한 모르겠어요. 저만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사항을 정리하는 걸 가장 항상 중시하는 강사다 보니까 이번 강의 좀 특이한 거예요. 기본사항 정리는 파이널 때 해드리고 또 아니면 지난 강의에 이미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격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미등기 매수인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 반전이에요. 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럼 뭐 소유자인데 뭐. 근데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도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야. 보통 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인이 나오는데 등기받고 인도는 안에서 아직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대금을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87조죠. 과실이 매도인에 귀속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례형 기록형에서도 얼마든지 나오는.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사례형 기록형 출제되면 어렵죠. 이렇게 객관식으로 푸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서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고 2-3번 보겠습니다. 원본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그 원본 채권 양도 당시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어디서 나온 맥락이냐면 종물이
종된 권리에 유치정되기 때문에 원금 채권을 주된 권리라고 생각하면 종된 권리가 뭐가 있어요? 이자 채권이죠. 그러니까 그 100조를 유치 적용하면은 양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나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변제기가 도달한.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지분적 이자 채권은 다시 예외가 되는 겁니다. 종된 권리에 유치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막 10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1년 뒤에 받기로 하고 뭐 연이자가 뭐 15%로 내가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빌려주고 한 달 만에 내가 그 채권을 남한테 양도하면 이미 그 연 15% 받기로 한 이자 채권도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발생한 이자 채권은 따로 양도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근히 중요하고요. 사례형 기록형에도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런 것은. 자, 그 다음에 2-4번 좀 독특한 판례인데 법전협에서 한 번 소개가 딱 됐어요. 봐보세요. 인지되기 전에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했어요. 그럼 우리 그건 알죠. 나중에 인지된 애가 나도 껴줘야 돼 그래가지고 뭐 가액반환 청구하고 이건 알죠. 가족법에서 1014조 나오고 뭐 난리잖아요. 근데 그 상속재산을 분할해가지고 그중에 뭐 예를 들어서 장녀가 상속재산을 취득해가지고 과실을 먹었어요. 그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사건입니다. 옆에다가 부당이득 X라고 합니다. 인지된 자가 인지된 피인지자도 아무리 네가 가액반환을 청구할지 몰라도 걔가 이미 상속재산 분할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에서의 과실, 사용이익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거 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잘 없어요. 그러나 법전협에 한번 소개가 됐으니까 여러분 2012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2012년 법전협에 12년 모의고사에 나왔다가 2010년 변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딱 한 번 여기서 보여주고 여기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챙겨야 됩니다. 이런 판례는. 이건 좀 중요한 판례예요. 약간 지엽적이긴 한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갈게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임차. 건물에 설정된 처분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토지 소유권과 함께 토지 임차권도 취득한다. 참 애매한 판례야. 자, 애매한 지문이야. 옆에다 이전된다라고 써보세요. 이전된다. 이 토지 임차권도 그에게 이전된다. 동그라미. 취득한다?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이 내용은 뭐 너무 중요한 건데 빠른 속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리셔도 되고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얘가 지상권자일 수도 있고 임차권자일 수도 있어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 소유하려면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은 물권인 지상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유형이 뭐예요? 이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죠. 건물이 지금. 이건 건물입니다. 근데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법이 매매가 있고 경매가 있어요. 그죠? 매매가 있고 경매가 있는데 지상권은 어때요? 지상권은 매매라면 취득은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신의측으로 대항할 수는 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경매는 지상권이 어떻게 돼요? 건물이 경매로 팔리면 지상권도 종된 권리 당연히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임차권은 어때요? 둘 다 묶어서 어때요? 임차권은 매매든 경매든 토지의 임차인 놈이 건물을 넘겨서 임차권도 넘겼어. 임차권도 이전된다고 판례가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이유는 몇 조죠? 629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을 보고 이게 맞다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 토지 임차권이 건물이 매매되든 경매되든 넘어가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지하는 거예요. 왜 배신하냐? 임차권을 넘길 때는 설령 경매로 넘어가도 판례가 왜 배신하냐? 내 동의가 없었다. 그래서 해지하면 이 건물 어떻게 돼요? 철거돼요. 철거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어요. 자, 잘 봐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임차했는데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락인은 건물 경락이냐는 소리죠.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토지 임차권도 판례도 워딩이 뭐라 되냐면 그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배신이라면서 629조에 근거해서 해지를 하면 얘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된다, 취득된다는 맞지만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은 변시에 잘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전된다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이전된다. 좀 말이 묘한데. 자, 그래서 요건 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9번. 여러분 100조 2항 정말 중요한 조문인데 임의 규정이에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물권법에 있잖아.
물권법에 있고 되게 중요한 규정이죠.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민총에 있는 규정이죠. 민총에 있는 규정인데 물권적인 규정이잖아요. 약간 100조 이항은. 근데 임의 규정입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페이지 3-4번. 3-4번 별표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잠깐 그림을 그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을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 A가 붙었어요. A라고 하는 게 붙었는데 이게 병의 소유였어요. 남의 소유물이 이렇게 붙었을 때 부합물인지 종물인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갑이 병한테 임차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건물이 뭐 무한테 넘어갔다. 여기서 저당권이 뭐 정께 실행이 됐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거기서 3-4번 읽어볼게요. A가 지금 물건이에요, 여러분. A가 Y 건물의 종물이 아닌 경우에도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무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췄다면 병은 무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췄다는 건 이게 동산이라는 거고요. 이게 저당권이 실행된 거니까 만약에 얘가 부합물이거나 종물이면 358조에 의해서 당연히 무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때는 경매 목적물이 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면 얘가 선의 취득하는 방법은 가능해요. 그때는 여기 중요한 말 나와 있죠. 경매 목적물로 돼야 돼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358조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경매의 목적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3-4번 지문이 뭐예요? 종물이 아닌 경우에도 선의 취득하는 경우는 반드시 경매의 목적물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매우 실망스러웠던 게 너무 문제를 잘 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지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하나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3-6이라고 해서 A가 Y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해도 A가 Y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해도 무는 358조로 소유권 취득 X의 동그라미예요. A가 Y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해도 무는 358조로 소유권 취득 X입니다. 상용에 이바지하면 종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병소유잖아, 병소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라면 빌린 물건이라면 종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문제를 내지 병소유 거를 임차했다고 실컷 문제 내다 말았나 봐. 그죠? 실컷 임차했다고 해놓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주물의 일반적 이용에 이바지해도 주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358조로 취득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 3-4번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선의 취득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1교시는 뭐 어떻게 좀 하고 그랬으니까 하고 네, 15분 정도 쉬겠습니다. 2시 58분쯤 수업 시작할게요.